네, 이렇다 112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뭐 간단한 이제 소재는 끝나고 소재가 일부네요. 네네. 메인 주제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부는 요약하자면 고용세습이 다 같은 고용세습이냐? 뭐 이런 말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일부 맨 앞에 삐딱이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용세습 논란을 계기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공정성 담론이 넓게 퍼졌는데 공정성. 근데 그 공정성 담론이 실은 고용관계의 약자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 했나요? 네, 했습니다. 맨 앞에 했죠, 맨 앞에. 맞아, 하신 것 같아. 자, 그럼 삐딱이님, 공정성 담론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공정하자는데. 그래, 공정하자는 게 뭐 문제야? 일자리 좀 공정하게 좀 하자는데. 예, 좀 공정성 뭐 거창하게 담론이란 말을 붙였는데요. 어쨌든 뭐 일자리 기회에 얼마나 공정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퍼져 나오는 이야기들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들끼리 싸움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사실은 일정하게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일정하게 먹히죠, 이런 얘기들이. 다수 대중도 진정으로 공정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유할 수 있는 정책 과제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누가 더 유리하게 작동해서 정규직이 됐느니 뭐 승진을 했느니 이런 얘기들만 주로 관심이 갔거든요. 없는 사람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군요. 그러니까 약자들끼리 이렇게 대립전선을 치는 공정성 이런 담론이 지배하면서 정작 필요한 대립전선.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들과 소수의 사회 경제적 기득권 사이에 이렇게 형성돼야 될 전선은 원래 이렇게 안 되고 이게 이제 문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저는 계속 갸웃하면서 들었거든요. 지금 오늘 이렇다는 쉽게 동의가 되는 것도 갖고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랬었는데 들어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경쟁에서의 기회도 공정해야 되고 결과도 공정해야 되고 뭐 그런 거에 과정도 그렇죠. 과정도 누가 했단 말이죠 지금? 네, 뭐 기회, 과정, 결과 뭐 이런 거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또 맞다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채용에서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 일반인들의 어떤 정상적인 정서잖아요. 그 정상적 반응이죠. 근데 또 진정한 대립은 또 감추는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 내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한 거야. 그건 우리끼리 싸우는 거니까 사실.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약간 좀 그런 면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그 예가 이 기간제 교사들 문제 있잖아요. 기간제 교사, 계약직 교사죠. 이런 이제 정규직화하자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사실 몇 년 전부터 불거졌잖아요. 이 문제가 갑자기 저는 떠오르는데 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현직 교사들이 반대하잖아요. 또 수험생이나 수험생 가족들도 반대하고. 그럼 무슨 사건이 나면 또 교사는 교사라고 나오는데 기간제는 좀 더 크게 나오잖아요. 기간제 교사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래서 이런 반대 여론에 힘입어서 정부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를 아예 그냥 요새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화하는 것을 반대한다의 대표적인 논거가 공정성 논거잖아요. 맞아요. 공정하지 않다. 우리는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했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니들은 그거 통과 안 했잖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사 임용고시에 통과한 정규직 교사와 이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즉 교사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고 교사가 된 사람을 임용고시를 통과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은 교사나 수험생과의 형평에서 볼 때 공정하지 않다. 이런 논리에서 반대를 했던 거죠.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게 또 좀 설득력이 없는 게 동일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기간제 교사가 일을 하건 정규직 교사가 일하건 똑같은 교육 업무를 하고 똑같이 학생을 가르치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또 업무 능력의 차이도 없어요. 사실은 기간제 교사가 더 많이 하지. 단지 자격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논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삐딱이님 말을 듣다 보니까. 네, 각종 이 자격 시험이 당사자가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진정한 기준이라기보다
이 일자리라는 이 희소한 가치를 차별적으로 이렇게 할당하는 사회적 형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삐딱하다. 삐딱해. 저는 오늘 방송이 쉽게 이렇게 선뜻 동의가 안 되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 제 입장을 투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면허가 있잖아요. 봤을 때 엄청 뼈 빠지게 공부해서 딴 건데 이런 또 본전 생각 이런 게 또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수긍이 좀 안 되시겠다. 거저 딴 게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면허 시험, 뭐 자격 시험 이런 것들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사람의 업무 수행 능력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시험이다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죠. 그런 면도 있겠죠, 또 그러고. 네,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이 의사라든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한테 의사나 약사 업무를 시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격 그 여부가 실제로 그 사람의 업무 수행 자격을 엄격하게 가르는 그 잣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야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케바케다. 다 도매금. 근데 이제 기간제 교사는 정부하고 학교가 교사 역할을 하라고 해서 채용해서 실제로 교사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민간 영역에서 지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복지 서비스가 이게 민영화되기 전에 이전 유럽 가국 복지국가 기준으로 보면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이렇게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내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채용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영역들이 극히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국가공인 자격심이 아니라 민간 일자리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별들이 널려 있었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옛날에 그 한겨레 신문에 나온 건데요.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사람은 비정규직, 왼쪽 바퀴 조립하는 사람은 정규직. 이런 극단적 사태도 벌어졌거든요. 사내하청의 문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지만 이 불법 파견해서 일하는 분들은 정규직하고 똑같은 일하고 오히려 더 많이 일하는데 차별을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동시장에서 많은 차별이 개인의 그런 노동 생산성에 대한 그런 차등이 아니고 파견법이라든가 이런 기간제법 같은 그런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이런 제도들 때문에 그런 제도적 차별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도 또 그렇고 현대차 불법 파견 문제도 진정한 이해의 대립선이 어디에 있느냐? 정부 대 비정규직 교사, 자본 대 노동. 이게 지금 정규직 교사하고 수험생을 한편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직 교사는 또 다른 편으로 하는 대립선으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정규직 노조하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상대적 약자들 사이의 대립 전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서울 교통경사 건도 그런데요. 이제 정규직화 돼가지고 그 기사에 났더라고요. 과거에 엄청 내부의 차별이 심하고 정규직화하는 과정이 중간 단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무기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규직화한 이후에 그나마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또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지니까 다시 또 관계들이 좀 서먹서먹해지고 뭐 차별적인 언사들이 좀 나오고 뭐 이런 사항들을 언론에서 지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의 분리 지배 전략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자격을 주고 이 사람은 이런 자격을 주고 또는 다르게 하고 다 다르게 해갖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갖고 지배를 사실 용이하게 하는 사실 전형적인 자본의 분리 지배 전략인데 차별에 의한 분리인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를 정규직 사람들이 이렇게 야 공정성으로 볼 때 이거 말이 안 돼라고 해서 이 정규직 사람들만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실은 더 뒤에 이 구도를 짜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정부도 문제라고 보는데요. 정부가 정책 설계 자체를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지 이 기간제 교사 문제를 본다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정책 설계를 할 때 기존 수험생들의 시험 통과 가능성을 뭐 더 떨어뜨리거나 기존 정규직들의 복지를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즉 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 근데 기간제를 정규직화하면 수험생들은 덜 채용되고, 그죠? 기존의 정규직은 뭔가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구도로 짜버리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정책 설계 자체 말하자면 이제 제로섬 게임이죠.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뺏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정규직 사람들이 결사반대하거나 그죠? 탐탁치 않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고 쉽게 말하면 이제 정부가 돈을 좀 적게 쓰겠다는 거죠. 재정은 안 풀면서 예, 재정을 더 쓰기 싫으니까 그냥 반발이 예상되지만 가만 놔두고 묵인하는 거죠. 그럼 결국 반발을 이제 조장하는 거고 니들끼리 싸워라. 니들끼리 문제지. 뭐 귀족 노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손으로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윈윈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윈윈 설계를 안 하고 이렇게 제로섬 게임의 설계를 한 것 자체가 정부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 계속 내려오면서 네. 정규직 교사랑 기간제 교사 차별하는 법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실제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상당수의 그렇죠. 그 교육 업무에 담당하도록 이제 해놓고. 근데 그거에 대한 기여에 대한 보상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 설계 예산편에서 전혀 안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은 이제 정규직과 기간제 사이에서 막 일어나는 일로 비화되고. 그만한 기간제 교사가 필요하던 건 교사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간제로 뽑도록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네, 근데 이거 다른 얘기인데요. 삐딱이님이 한겨레 신문에 매달 기고하시잖아요. 기고하죠. 한겨레 신문의 의뢰경제학. 네,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네, 4주에 한 번씩. 4주에 한 번. 근데 저번에 저 이제 봤는데 한번 10월 19일자 한겨레 신문 그 의뢰경제학 그 코너에 기부 영웅 주윤발과 홍콩의 빈곤 이런 제목이 원고 쓰는데 그거 좀 약간 좀 흥행됐더라고요. 좋아요도 누르시던 것 같은데. 저요 제가 아니 알아듣겠어서 놀랐어요. 제가 못 알아들으면 안 누르는데. 주윤발 좋아하셨죠. 네네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원고 보니까 경제학자 케빈 톰 교수 그 논문 내용이 인용돼 있더라고요. 오늘 주제랑도 약간 좀 상통하는 것 같아요. 있네요. 네. 주변에서는 좀 한계 때문에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지금 조금 더 보충해서 생각을 설명해 주시면. 인용한 논문이 지금 현재 뉴욕대학교 경제학교 교수 있는 케빈 톰 교수하고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 경제학교 교수인 니콜라스 페퍼 조지 이 두 분의 공동 논문인데요. 2016년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분들이 워킹 페이퍼로 이걸 제작성해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하면서 뉴욕 타임즈 같은 미국 언론에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된 거거든요. 논문 제목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유전자, 교육 그리고 노동시장의 결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핵심 발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관한 유전적 재능을 이 사람들이 측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하고 무관하게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더라. 이 학습에 관한 유전적 재능이 비슷하다. 네,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금과 같은 노동시장의 성취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지고 아주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더라.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대학 졸업 여부였는데요. 똑같이 높은 학습 능력을 타고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24%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소득층 학생은 63%가 대학을 졸업한 걸로 그렇죠. 미국은 대학 등록금도 워낙 비싸니까 이런 게 심각한 사실 불균등이 존재하죠. 우리 사회도 이 가정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학 진학률이나 특히 이제 명문대 입학률이 확연히 이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불평등 연구가 낯설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이 논문의 특징은 원래 유전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학습 능력을 측정해서 이 유전적 재능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실현이 된다. 이걸 이제 발견한 게 조금 특이한 논문인데요. 보통 이게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 뭐 불평등, 불공정에 관한 이런 이론들은 노력하고 이렇게 재능을 좀 개념적으로 구분하죠. 우리도 생각하기에 노력은 뭔가 자기가 막 그 선택해가지고 땀 흘린 뭐 이런 걸로 이미지가 돼 있고 재능은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타고난 거라는 개념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데 그게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지 재능을 타고난 건지는 측정하는 방법이 없고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노력이나 재능이나 퉁쳐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노력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받는 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아버지가 돈이 많는 것도 재능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능과 노력 이걸 정유라가 하던 말 아니야. 정유라가 합쳐서 그냥 개인의 역량 이런 걸로 그것도 그냥 재능이야. 뭉뚱그려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 논문은 비록 이 유전적 재능을 이게 측정한 방법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있죠. 문제는 이제 기술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유전적 재능이라는 게 이게 시장에서 보상받는 정도가 소득으로 측정되는 가정 환경에 따라 현장에 불평등하게 이제 발현된다라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이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저소득층 학생들이 사회 발전에 공헌할 재능을 그만큼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사회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논의에서 더 중요한 점은 시장의 공정 경쟁이 일정 수준의 사회적 평등을 미리 전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만족스럽게 이게 정의다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 봤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들 있잖아요. 명문대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그 강남 3구의 그 출신의 그 학생들이 점점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 뭐 그런 얘기. 저도 페북에 그거 인용해서 몇 마디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사회적인 불평등, 제도적인 불평등 이런 것들이 늘 이제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결과만 놓고 재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문제 같아요. 그렇죠. 누구는 시험에 합격했으니 재능이 있다. 누구는 시험에 불합격했으니 재능이 없다. 꼭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없죠. 없다는 게 맞습니다. 사실 시험 공부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도 그것도
네. 그럼 주변 환경 영향 미치죠. 그걸 또 대줄 수 있는 집안의 경제적 능력이 돼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요새는 대입제도도 복잡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정보를 모르면요 어떻게 대학 가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말했던 기간제 교사 문제, 이거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원하는 누구나 무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뭐 일정 기간 동안 임용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뭐 조건이 다 갖춰진다던가.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일정 출발선의 평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임용고시 합격 여부를 가지고 또 그것만 강조해서 또 하는 공정성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모순되기도 하고 공허하다 그렇죠. 뭐 이런 너무 결과만을 갖고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출발선의 불평등은 개인의 재능을 낭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얘기 같아요. 사회적인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그 느낌 팍 오네요. 네. 예, 사실 뭐 임용고시가 그렇게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게 중등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임용고시가 1991년에 실시가 됐거든요. 그랬죠. 아,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 그전에는요. 저희 학교 사람들은 다 교사가 선생님 됐어요. 거의 99% 됐어요. 예. 거기부터 먼저 채용이 됐었어요. 그럼 이전에 채용된 교사들은 자격이 없다. 우리 친구들 다 난리야 돼. 걔 자격 없어. 이렇게 말하면 지금 그 교사 하시는 그 전에 교사 되신 분들은 수긍할 수 없잖아요. 수긍 못 하죠. 그렇죠. 기존의 정규직이나 수많은 청년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 사이에 이렇게 미시적인 거 가지고 공정성 논리가 이렇게 득세하면 할수록 그 빈틈을 이제 시장 만능주의 세력들이 파고들면서 결과적으로 약자들 사이에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결과는 그런 게 상당히 약자들의 이 손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지는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더 약자들한테 유리하고 사회적 변화도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뭐 고용 세습이다 아니다. 뭐 그건 나름대로 따져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진짜 시장에 있는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공공 부분에 훨씬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것도 이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완벽하게 공정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시점에 사회가 이제 우리 대학 교육이 무상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논의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혜택 놓고 세대 간 공정성 문제로가 이제 비화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대 간 공정성.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이미 대학 교육을 자기 사비로 들여가지고 이수한 세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제까지 돈 내고 다녔는데 내일부터 돈 안 내? 뭐 이런 거. 아니면 지금 현재 대학 교육 받을 실익이 없는 그 아주 노인분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니들만 잘났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대학 교육을 무상하려면 세금을 또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은 더 들어가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그리고 대학이 내가 반대한다. 이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틀린 논리는 아닌데 만약에 그런 공정성 논리를 계속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렇죠. 대학 교육 무상화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공정성이라는 게 그런 거네요. 네, 좀 예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약간 그 삐딱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정성 담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뭐 이런 해악까지는 그런가?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떤 건지 좀 파악이 됐어요. 단어는 참 멋있는데 이게 파고들어 보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네요. 그 근사한 그 공정성 담론이라는 그 단어 이면에 뭔가 좀 얍삽하기도 하고 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이제 결론을 향해서 좀 달려가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편협한 이 공정성 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일자리 문제 이것에 대한 올바른 접근 이게 뭔지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 대란이잖아, 대란. 대란이죠. 일자리 이거. 근데 고용세습 논란도 결국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더 두드러지게 불거진 거잖아요. 공공재가 되버리다 보니까. 그럼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그 고용세습 논란에 시발이 된 이제 서울교통공사부터 한번 거듭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아까 이제 자한당 등 보수 세력이 공격하는 거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공공부문 일자리의 지금 상황부터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에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체죠, 공기업 등을 말하는 거죠.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15년 12월 기준으로 233만 6천 개 정도 된답니다. 많네요, 그래도. 여기에는 정부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원 요거 뺀 거고요. 민간 위탁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뺀 거고 용역 파견 업체에 소속된 간접 고용 노동자도 다 뺀 거예요. 대신 기간제 등의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당연히 들어가 있죠. 계약직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비정규직이 있건 뭐 정규직이 있건 간에 이걸 다 합친 그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취업자의 8.9%. 또 아까 230 몇 개 하니까 많은 것 같았는데 8.9%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OECD 우리나라 OECD 국가죠. 35개국 또는 36개국 얘기하는데 OECD 국가들 평균이 얼마냐? 평균 제일 높은 나라 말고 평균이 21.7%예요. 와. 엄청나게 떨어져요. 두세 배 뭐 되는 거잖아요. 절반도 안 되는 거야. 거의 뭐 3분의 1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기를 자기를 일자리 정부다. 일자리 상황판도 붙이고 그럼 맨날 체크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황판도 요새는 없어졌던데요. 어쨌건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렇죠. 공약이 그거였는데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고 있냐? 고용세습 논란을 부추겨갖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화 정책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이제 수용하면 결국 쓸만한 일자리 만드는 정책에 반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명백히 보면서 꼭 무슨 정부의 정책을 다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한당의 그런 이제 선동식 그런 식의 주장은 우리가 좀 구별을 해서 절대 말려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유한국당에서 공정 얘기할 때 좀 뭔가 이상하다. 뭐 이상해요. 걔네들이 갑자기 뭐 교육제도 아까 얘기했는데 뭐 정신을 늘려야 된다. 자한당 얘기할 때는 뭔가 야로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일단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특히나 이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그걸 해야 되는데 뭐 또 그게 또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최소한의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금 어쨌든 뭐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비판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도 대표적으로 아예 정규직화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경우고, 이 정규직화 대상에서 이게 제외되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부 방침하고도 어긋나게 이제 지자체라든가 뭐 공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가능하면 이게 줄이려고 이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자회사 방식으로 고용하는 직접 고용도 아니고요. 인천공항공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뭐 자회사 방식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에서 임금하고 고용 조건 차별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전원 때문에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근로조건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거든요. 조금은 되죠. 근데 이게 고용세습 논란이 뭐 이것조차도 때려쳐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사실 그런 걸 노리는 건데요. 이조차도 하지 말라는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삐딱이님이 또 문재인 정부 쪽 은근 편드는 건 처음 이게 굉장히 분별력 있게 다 이렇게 잘 갈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번 국감에서 크게 이슈화됐던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 사실 정부가 그렇게 투입한 재정이 사립 유치원장들이 무슨 이상한 물품을 산다든가 다 헤쳐먹었어. 여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정에다 드러났고 중요한 건 정작 거기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맞아요. 정말 열악하잖아요.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문제. 요건 다 먹고 맞아요. 온갖 시달림에다 대우는 아주 열악하고 정말 열받죠. 그 재정을 말이죠. 그렇게 쓰지 않고 공공유치원 설립에 투입한다면 보육 서비스 수준도 높아지고 부당한 사용도 막고 또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선생님들의 처우 수준도 좋아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또 사립 이건 이제 정부가 한다고 그런 건데 사립 유치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지원금으로 돼 있으니까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보조금으로 바꾸고 정부 재정 사용에 투명성도 좀 더 제고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도 개선하고 뭐 이런 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공공 유치원을 결국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꿔내는 게 결국 일자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냐. 그래서 공공 일자리 늘리는 거 유치원에도 마찬가지고요. 새로 장관이 된 유은혜 장관이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40%까지 달성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서울이 18%예요. 이게 2배 이상 늘려야 됩니다.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쓸데없이 쓰지 말고 제대로 쓰면 국민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은혜 장관이 꼭 이 약속을 좀 지키기를 빕니다. 하긴 또 그 유치원 원장 대표인가요? 이렇게 머리에다 헤드 랜턴 이렇게 끼고 나와서 밤에도 광배를 찾고 있다 뭐 이러면서 왜 그러세요? 다들 뭐 폐원한다고 막 아각거리는데 그냥 확 또 수용해서 그냥 공공 유치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저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부문도 중요하고 뭐 공공부문이 고용 창출 여력이 크긴 하잖아요. 근데 또 민간 일자리가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건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럼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
말고 또 민간 부문 일자리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제가 지난 10월 중순쯤에 한국사회정책연합이 주최한 그 2018 공동 학술대에 나갔어요. 제가 나간 그 토론 주제가 청년 노동 시장의 문제점 및 현재의 정책 방향 이걸 주제로 한 거였는데요. 네. 그때 이제 토론자로 나갔는데 그러면서 그 기회에 이제 청년 고용 정책으로 좀 잠시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 격차 문제라고 그러죠. 이렇게 놔두고 온 상태에서는 청년 고용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0에서 85% 이렇게 그렇죠. 차지하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데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은 정말 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땅이죠. 네, 이거를 해소하는 게 결국 이제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 시장의 격차 문제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하지만 또 특별히 청년 고용 정책의 관점에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바라본 이유가 있으세요? 예, 우리나라 청년 고용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 왜냐면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하거든요. 일자리하고 사람이 매치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와 제공되는 일자리의 노동 조건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그렇죠. 겁니다. 모두 사실 뭐 삼성이나 현대나 꼭 구글에 취직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앵간해야지. 그치. 앵간한 데를 찾는 건데. 어지간해 작작해야지. 네, 어지간히 해야지. 이렇게 된 게 이제 중요한 요인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 뭐 대학 졸업률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네. 2014년 기준으로 68%예요. 예전보다는 좀 떨어졌는데 이게 OECD 회원국 평균이 한 41%거든요. 그 대학 참 많이 가. 이거는 OECD보다 훨씬 높네요. 야,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청년들 보고 자꾸 눈높이 낮춰라 그러는데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럴 수 없는 그쵸, 거라는 거죠.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물론 뭐 고등교육 안 받았다고 해서 뭐 그 저임금 일자리를 수용하는 뜻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눈높이 낮춰서 해결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가 중소기업 임금이 너무 낮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 미충분 일자리가 8만 3천 개 정도 있는데요. 종사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 일자리가 7만 8천 개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94%가 그러니까 일자리를 노동시장에 일자리 공급하겠다 하는 게 다 중소기업이 94%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과 대비해 보면 중소규모 사업체 정규직 임금은 49점 절반이에요. 절반. 예, 49.7% 절반이고 비정규직 임금은 아예 35%에 불과합니다. 3분의 1이네, 3분의 1. 근데 이게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한 96% 정도 돼서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게 일본의 힘이야.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 기대치하고 제공될 수 있는 일자리 질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청년 고용 시장의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노땅들은 청년 욕만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청년들이 중소기업 보고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차라리 대기업 비정규직을 선택하겠다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그럼요, 하잖아요. 사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이 어차피 인생 설계의 첫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의 첫 단추를 잘 꿰야 또 끝까지 잘 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선택에 그러니까 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좋은 데 가기 전에는 그래서 알바로 버티고 막 그런 사람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예, 맞아요. 인턴도 대기업에서 하려고 하고. 관문인데 관문. 이제 그런데 여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고용 정책이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이제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하네요. 예, 청년 일자리 사업 정부가 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게 대표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자로 취성패라고 말하죠. 취성패요? 유명하죠. 취성패. 취업 성공 패키지. 취업 성공 약자입니다. 패키지. 예. 이게 이제 만 15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중소기업 전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가 좀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상담도 하고 일자리 나오면 알선도 해주고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일정 기간 동안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이게 패키지로 이제 회사한테 지원하는 거죠. 회사한테도 지원하고 개인한테도 지원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저런 이제 보조금 지급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통계로 나온 조사를 보면 취업자 50% 이상이 150만 원 미만 일자리에서 1년 내에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예. 이게 또 다른 중요한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 이게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가 있는데요. 이름도 자식들이 진짜. 정규직 전환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고용 유주율이 36.7%로 떨어집니다. 결국 다 나간다는 얘기네요. 예. 중소기업은 이 사업을 뭐 어떻게 생각하냐? 어차피 들어왔다 나갈 청년들인데 인건비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청년들도 내가 지금 당장 임시로. 평생 직장은 아니지만 지금 힘드니까 알바. 용돈 받는 셈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이라고 있죠. 네네. 국제연구기관인데 네. 그 18년에 분석한
청년의 첫 직장 근로조건에 관한 보고서가 있어요. 보니까 첫 직장의 근속 기간은 평균 19개월. 1년 반 정도 되네요. 정말 짧죠. 그리고 그때 그 19개월 동안에 근로조건 상태를 보니까 100에서 1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게 37.5%. 너무하네. 제일 많고요. 150에서 200만 원이 29.6%. 상당수가 그냥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200에서 300만 원까지가 13.9% 이렇게 나타났고요. 근로 형태는 어떠냐? 계약 기간 1년 이하의 고용이 2008년 당시에는 14.6%였는데 2017년에는 21.5% 늘어났고요. 시간제의 경우에도 11.5%에서 16.1%로 늘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간은 짧고 받는 돈은 적고 고용은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자꾸 메뚜기처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 이런 거 같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경제 조건을 떠나서는 청년 고용 뭐 패키지니 무슨 뭐 인턴이 이런 무슨 시스템 몇 개를 개발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뭐 이게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4가지 목표 있죠. 그 4가지 목표 중에 세 번째가 공정 경제. 공정 경제죠. 근데 이 내용이 뭔고 하니 그 중소기업과의 상생 뭐 이런 그렇죠. 걸 또 강조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중소기업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또 궁금해지거든요. 예, 지금 뭐 오늘 주요한 주제는 아니라서 이걸 가지고 깊게 논의하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이제 현재 공정위가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재벌 기업들 안에서 계열사다 보니까 서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실 뭐 경영권 이제 불법 승계까지 연계돼 있는 문제인데 일감을 몰아주면은 다른 중소기업들이 이제 시장 기회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재벌들 계열사 안에서 다 해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대중소기업 그 격차 해소하는데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원화청 불공정 거래 이것도 굉장히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규제를 또 강화하겠다. 이거 이제 최근에 2가지 정책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기에 도움이 좀 아무래도 되겠죠. 필요한 일이기도 한데 그래도 한계가 좀 크다고 보는 게요. 일감 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재벌 일가가 극소수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런 소유 지배 구조 문제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유 지배 구조 문제를 이렇게 놔두고 그냥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만 강화해서 이게 잡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큽니다. 안 되죠. 예. 원화청 하도급 불공정 거래도요. 지금 있는 제도도 하청 기업들이 제도가 없어서 이렇게 대기업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있긴 있는데 내가 이 대기업하고 싸우면 회사를 접어야 되는 그런 힘의 열의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근본적이라서 이게 이제 뭐 제도 개선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크다라는 겁니다.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아예 그냥 대기업이 얻은 이익을 일부를 중소기업에 아주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요. 대기업 중소기업 이익 공유제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정도의 그런 격차 해소, 강력한 격차 해소 정책이 좀 나와줘야지 그나마 유의미한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보니까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대기업이 왜 이익을 공유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할 리가 없죠. 결국 구조의 문제인데, 그렇죠? 경제 구조를 안 바꾸면 일자리 문제도 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우리 이렇다가 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아닙니까? 네. 경제라는 게 이게 문제가 발생한 특정 부분이나 영역만을 건드려서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고 또 연관을 또 따라가다 보면 결국 정치의 문제로 정치적 역관계, 힘의 문제. 결국 대기업이 스스로는 내놓을 리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들의 결합된 힘 이런 것 자체가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힘들을 우리가 사실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문제의 경우에도 경제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제 삐딱이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조세와 재정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하려고 해도 조세를 많이 걷어서 재정 확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재정이란 건 돈 들어가는 문제니까 결국 세금을 어떻게 잘 걷는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분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의 누진과세 확대라든가 재분배 정책 또는 공공부문이나 우리의 공유제 생산에 의한 이익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유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가 늘 논의하고 있는 문제지만 다 결부되어 있는 문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뭐 청년 고용 정책은 좀 또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유럽 연합의 지금 다수 국가들이 현재 이게 청년 보장 제도, 영어로 뭐 유스 개런티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어요. 청년 보장 제도라는 걸요. 2013년에 EU의 그 집행위원회 이사회가 제안한 정책인데요.
어떤 정책이냐면 실직하거나 교육을 마친 청년들에게 4개월 이내에 양질의 일자리, 그게 아니면 지속적인 교육, 그것도 아니면 훈련 과정, 그러니까 직업훈련 과정이겠죠.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소속되게 하는 정책이에요. 이 제도의 목적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청년 니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NEET. 앞서 제가 우리나라 말로 언급한 건데요. 어떤 상태냐면 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그러니까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고용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훈련 받는 것도 아닌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니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수치상으로 실업률이나 고용률하고 별개로 니트율이라고 해서 산출도 하거든요. 그럼 청년 보장제도는 이 세 개의 반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도의 목적이 뭐냐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이 니트 상태에 있는 것. 어떤 식으로든 이 상태 안에 세 개 중에 하나 상태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추구하는 건데요. 이게 도입한 다음에 유럽 전체적으로 니트 수치 개선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핀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특별히 좋은 성과를 낸 걸로 지금 나오고요.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야지 좀 유의미한데 EU가 이 정책을 실시하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GDP 1%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17조 원 정도 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 예산은 한 3조 원 정도 쓰고 있는 거고요.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대여섯 배 더 써야 되는 거네요. 결국 이게 우리나라 GDP 대비해 가지고 국민 부담률 그리고 GDP 대비해 가지고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보다 여전히 한 약 10%포인트 떨어져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경제 구조를 어떻게 진보적으로 이렇게 개혁하는 데는 이거 아주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세제 개혁 등 재정 문제 해결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각도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공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그리고 이제 세제와 이제 재정 개혁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또 일자리 정책하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일자리 나누기. 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나오는 얘기가 노동시간 단축. 이게 항상 같이 이제 세트로 이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 우리가 제가 1호타 98에서 조금 다룬 적이 있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의미와 파장평. 그때도 이제 삐딱이님하고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그걸 그때 내용을 좀 요약하면 경제 문제는 다 서로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노동시간 단축하면 쉽게 그냥 일자리 나누기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대공장 사업장에서 임금 구성이 문제다. 그 얘기를 그때 이제 많이 많이 드렸는데요. 고정급하고 변동급여의 비중이 문제가 돼서 그때 삐딱이님이 기아자동차 그 임금 명세서까지 갖고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공장 노동자들의 급여가 높다, 뭐 귀중노조다 말을 많이 하지만 그건 다 추가 노동을 하고 즉 변동급여를 받아갖고 특근하고 특근 주말 수당 뭐 이렇게 하고 수당이 더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기본급은 되게 낮았어요.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수당과 상여금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버리면 급여가 확 줄죠. 따라서 노동자들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게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일단 변동급여 비중을 대폭 줄이고 고정급을 늘려야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일단 조성이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기본 조건이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금속노조가 노동시간 단축을 많이 주도했거든요. 그 이유는 인공 구성이 고정급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급여 구조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하면 어느 정도는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정급도 약간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물론 뭐 딱 노동시간 단축만큼 딱 줄어드는 건 아니겠죠. 뭐 노동시간이 30% 줄었다고 해서 딱 고정급이 30%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이거는 이제 어려운 말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그래고 뭐 그런 면이 있겠지만 어쨌건 축소는 될 테니까 축소되는 걸 방치해두면 노동자들이 수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정부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든가 사회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어쨌건 공적인 이전 소득을 통해서 임금 감소분을 일정하게 보존을 하지 않으면 노동시간 단축이 힘들 것이다. 결국 다시 돈 문제죠. 그래서 그렇네요. 세금과 재정 문제로 연결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이제 뭡니까 총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10% 낮다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로 사실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문화적인 풍토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고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을 그 사람이 유튜브에 이렇게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재밌겠다. 그런 것 좀 부럽죠. 자기 인생의 체험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한 달 살아보면서 한 사람이 이 사람의 결론이 뭔가면 한국은 정말 빡세게 경쟁하는 사회가 차 타는 것도 경쟁.
밥 먹는 것도 경쟁, 뭐 교육도 경쟁, 뭐 회사들이 다 경쟁이다. 정말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문화, 물론 이런 문화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건 아니고 사회적 환경이 만든 거죠.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고 살아가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 또 이를 위해서 사회적 부담을 지고자 하는 최상위 계층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죠. 또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태도를 바꾸려면 스스로 안 바꾸니까. 그렇죠. 말로 해서 안 돼요. 네, 강제할 수 있는 네. 사회적 조직적 힘 이런 게 담보된다면 의미 있는 크기의 노동시간 단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당하신 말씀을. 삐딱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저성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성장이 저성장인지 표준적인 기준은 없는데 그래도 통상 성장률이 3% 이하 수준이 되면 이게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대체로 2.7% 정도로 보는 것 같거든요. 이 전형적인 저성장 경제인데요. 이 저성장 시대에 이 본질적인 문제는 유효소가 부족하고 이 때문에 자본 투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은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제 프랑스 사례를 좀 보면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회당 집권 시기에 노동부 장관을 했던 마르틴 오브리라는 여성 정치인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노동시간 단축 지도 촉진법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오브리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1998년에 만들어 가지고 2000년부터 시행을 한 걸로 아는데요. 이게 이제 당시에 주 39시간제 노동을 주 35시간으로 이렇게 단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임금 삭감 없이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오브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시행 결과에 대해서 국제기구들의 평가가 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국제기구들이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국제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어쨌든 재정만 지출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얻을 교훈이 이게 아니고 따로 있는데 실제로 단축된 노동 시간의 40% 정도는 기계화, 자동화 이런 기술 혁신에 의해 가지고 잠식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일자리 창출로 100%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40%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 예. 거꾸로 말하면 또 60%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렇네요. 근데 이보다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저는 뭐 지금 규제 하나해서 기업 투자 늘려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많이 회의적이고요. 100을 투자했는데 60의 일자리가 생기면 이만한 정책도 없죠. 그렇죠. 괜찮네요, 진짜. 그러네. 역발상이 좋습니다. 예. 근데요, 이제 저성장 시대에서는 기업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또 이제 기업들 막 구조 조정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조선업, 자동차 산업이라서 막 대량 해고를 하고 있는데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에서 기업 부담을 이제 늘리는 노동 시간 단축 이게 일자리 정책으로도 유효할까 싶거든요. 안 그래도 기업이 힘든데 이 기업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느냐? 사실은 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더 알뜰하게 챙기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유럽 국가들 안에서 보면 산업 분야별로 뭐 주 30시간만 하자 이런 실험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유럽이다. 예, 우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하자는 건데 법보다도 많죠 이게. 52시간제 정도로 단축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뭐 그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이제 시행 시기를 늦췄고 또 거기에 또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저부가가치 부문의 이런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건데 계속 이제 일자리 문제를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이 저임금 산업을 어쨌든간에 더 유지하면서 일자리 문제가 터지는 걸 좀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데 집중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이제 여기다 이제 정보화 자동화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잠식 효과까지 고려하면 지금 현재 정부의 52시간 상한제 이 정책 가지고는 일자리 못 만든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뭐 이 저성장 환경인데 뭐 고성장할 때보다 노동시간 단축이 쉽지는 않은 것은 확실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성장 상황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적 정책으로서의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삐딱이님이 말했듯이 주 52시간 상한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노동시간 단축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 2018년 9월의 고용률이 61.2% 정도인데 이걸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70%로 끌어올리려면 최소한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 오브리처럼 단축해야 되고 그나마 이 법정 노동시간을 예외 없이 전 산업에 적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좀 더 과단성 있는 세금 대책, 과단성 있는 재정 대책 이런 걸 세우지 않으면 정말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정부는 좀 자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사람 뽑을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 뺑이치게 만들어가지고 그쵸, 돈 버는 거예요. 기업들이란 게.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아 저요, 제가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두탕도 뛰시고. 듣다 보니까요, 공정성 담론이 확산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고용 시장의 약자들이라고 하면 노동자, 뭐 실업자, 또 막 뭔가 취직을 하려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 뭐 이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취업 경쟁의 공정성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그 이유가 그냥 공정성에 대한 뭐 인식이나 사유, 뭐 이런 게 빈곤해서가 아니라 그냥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개인 차원에서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노력한다는 것과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좋은 일자리를 가져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눈앞에 바로 닥쳐 있는 경쟁에 대해서 어느 게 유리하고 어느 게 불리한가 뭐 이런 걸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굉장히 좀 슬프네요.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맞습니다. 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지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쓸만한 일자리가 한 200개 정도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인간적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일자리가 한 500개 정도 있고요. 근데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10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개 쓸만한 일자리를 1000명이 공정하게 경쟁해 가지고 채용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200명이 그 일자리를 가진 상태를 한번 생각해봐요. 나머지 800명은 아이고 내가 공정에 경쟁해가지고 졌으니까 너 탓이요 하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쓸만한 일자리를 900개 정도로 늘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이 질문 안에 오늘 이렇다 방송에 어떤 메시지가 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렇죠.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다는요. 그 따옴표 처진. 오늘 따옴표입니다. 주제는 고용세습, 소위 고용세습 이 논란을 소재로 해서 일자리 경쟁의 공정성에 관한 어떤 이제 그런 사회적 논의, 뭐 이런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뭐 문제점도 짚어보고 또 그럼 올바른 일자리 정책이 무엇냐, 뭐 이런 것도 제시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경제 이론, 머리 아픈 통계 이런 거 별로 안 나와서 좀 재밌게. 저는 재밌게 했는데 어떻게 청취자분들 어떻게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청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후기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알아듣기 편한 이게 쉬운 친근한 그런 표현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최근에요. 팟빵의 홈페이지에 쓰셨죠. 어떻게 좀 이번엔 좀 잘 삐딱이님이 바로 화답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이 방송 들으시면 또 피드백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